네, 주말 내내 이어진 무더위,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기자, 이른 아침인데요.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아침 시간이지만 이미 기온은 27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 기온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인데요. 출근길 시민들도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과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은 37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보다 4도 정도 웃도는 날씨인데요. 서울이 30도, 강릉 35도, 대구와 포항은 3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산은 최고 37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아져 사우나 같은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당분간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열대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나타날 예정인데요. 실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창석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이르면 오늘 일부 당직 인선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친윤계 인사로 꼽히고 있는 정책위의장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선전하면서 1위 정봉주 후보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재선 박정아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만큼 당 사무총장에는 수도권 3선인 송석준,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 의장을 친한계로 교체하면 당 최고위원회는 5대4 구도로 친한계가 과반을 차지합니다. 친한계는 원점에서 인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친윤계는 당원 당규상 보장된 정 의장의 임기 1년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9차례 치러진 경선에서 90.41%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8.36%, 김지수 후보는 1.23%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충청에서도 가장 많이 득표해 1위 정봉주 후보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자, 야당이 추진하는 이 방송 4법을 놓고 국회에서 지금 닷새째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5일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도 이 강제 종료와 이 법안 단독 처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 선구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균형과 합의, 대화와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28일 새벽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고요. 지금은 이 방문진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돌아가는 지금 그 국회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과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도 좀 부족하죠. 어찌 네. 보면 성과가 안 나올 게 뻔하죠. 왜냐하면 처음 하는 법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제외한다면 이미 작년도 그 정기국회 때 부결됐던 법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재의결도 안 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게 법안 처리가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서 사실은 폐기될 법안이라는 걸 뻔히 아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법안에 욕심이 낸다면 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수기 과정 없이 전부 다 일방통행으로 진행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어찌 네. 보면 정치 공세 이외에 예. 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 것 이외에 어떤 진정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그 192석을 갖고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성과를 내달라는 것이다. 아. 거대 의석을 토대로 성과가 안 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속 있는 논의를 거쳐와야 되는데 전혀 또 일방통행시로 와서 지금도 일방통행이에요. 무제한 토론도요, 종결동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종결동의권을 행사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또는 종결동의권 행사 이전에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상황 초래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일방통행시로 온다는 거, 글쎄 민주당이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하셨는데 다 함께 좀 그래픽이 준비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요. 법안이 이제 이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또 강제 종료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 뭐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되돌이표 대신 이제 무한 반복되는 이 상황. 글쎄요, 뭐 아까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 윤 대변인 얘기도 윤 의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지금 아까 그래프에 나온 것들이 네네.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걸 보통 얘기하면 입법부가 사라진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각 그 정당별로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밀어붙일 게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악순환을 처리한 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거부권을 통해서 그냥 싸워라. 국회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말고 행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가만 보시면 입법부가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힘들게 체력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비생산적인 거를 끊임없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에는 이 국정운영의 책임은 누구겠어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어떤 부담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난 2년은 전 정부 탓하고 이제 새로운 총선 이후에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야당 탓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 탓만 하다가 국정운영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내겠다는 거죠. 어허. 저는 집권 여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인데 아무리 의석수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내려놓으면 야당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야당을 공격할 때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탓만 하지 말고 예. 먼저 하나를 내려놓은 다음에 민주당이 안 내려놓잖아요. 그때 막 민주당을 공격하면 국민들의 민심이요. 국민의힘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 내가 밀어줄 테니까 예. 그냥 무조건 싸우셔.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럴 거입니다. 국정을 잘할 생각이 없다. 글쎄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이 대통령 거부권을 그냥 허공에 대고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법안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근데 특정 법안이 성립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국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니죠. 민주당 등이 만든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안이 성안돼 가지고 통과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예.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여당과 진지한 수기 과정을 거쳤는지 매번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오잖아요. 예. 법사위에서 그 계류적인 법안 그 시기까지 못마땅해 하니까 법사위원장까지 본인들이 관례를 무시하고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온 법안에 대해서 자, 이 법안이 무조건 당신들이 수기 과정 없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법안마다 다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고 그 문제 때문에 거부권을 헌법상 권리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지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서 절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없이 이혼
와중에 뭐 대통령 거부권을 문제 삼는다? 저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쓸 수밖에 없는 권리가 거부권이라고 봅니다. 아니 국회 예산이라는 건 군부독재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짚고 싶어요. 첫 번째, 서로 여야 간에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면 찬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찬반은 만나서 그 중간에 아주 작은 거라도 협의점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정치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방송법에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어요. 의장안으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안 하겠다고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걷어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의 의중만 계속 보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방송법도 이게 갑자기 이 민주당이 그 거대 의석을 가져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방송법은요 계속해서 의견이 부딪혀 왔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짧게만 할게요. 자, 우원식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신 거 잘하셨죠. 그런데 중재안 내용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중재안을 내셔야지 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통위원 그 임명 관련된 거, 그다음에 KBS 이사 그 임명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국회 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 어떻게 행정부의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중재안으로 전제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그건 중재안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통위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여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도 지금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진행이 됐어요. 청문회 장면 또 여야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또 검증을 가장한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계획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문 대상이 아니라 이제 수사 대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까지 갔어요. 현장 검증.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법사위의 인사청문 절차가 수사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수사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문제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상당히 객관적인 정황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고발하시면 돼요. 수사기관에. 근데 그 고발하는 것 이전에 저렇게 마치 저런 내용들이 의혹들이 사실인장 저렇게 발표하시고 또 모욕 주시고 인사청문법에 보면 협박이나 모욕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요. 저 부분은 협박이나 모욕을 주는 그 해당 위원들은 본인들이 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이런 걸 떠나서 인사청문법 위반을 본인들이 해가면서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 있죠? 그러니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면 되고 도덕적 검증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망신 주고 단정하고 글쎄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 절차에 여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특히나 더한 것이 여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었죠. 과방위 같은 경우에 보면 최민희 위원장도 사실은 유관기관에서 근무했던 분이고요. 실제 방통위원으로 아마 추천됐다가 임명되지 않았던 그런 전적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해서 어떤 위법 절차가 있기도 이전에 탄핵 운운하고 이거는 사실은 인사청문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국정감사, 수사, 그다음에 재판 이걸 다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 눈에는. 알겠습니다. 그 탄핵의 명분 쌓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에 대한 검사 그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세요? 청문회 절차를 좀 뭐 아주 세심하게 한 것이죠. 세심하게. 강도 높게. 그러니까 뭐 청문회의 법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현장 검증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얘기도 있는 거 간사가 합의 안 해주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현장 검증 가능한 것이고 이게 수사다 수사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진수 후보자 자체가 제대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 위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진숙 후보자 자체가 법인카드를 그렇게 남발해서 MBC 사장이 대전 MBC 사장일 때 그렇게 뭐 아주 무분별하게 쓰고도 아무 뭐 어떤 뭐 떳떳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원장이 되면 직급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럼 법인카드 아니더라도 업무 추진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올 것인데 그 또한 이게 고쳐질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
부분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과연 방통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것인가. 저는 방통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라 법카위원장을 뽑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저 뭐 세심하게 검증하는 건 좋은데 그 퇴임하기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빵집에서 52만 원어치를 혼자 먹었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글쎄요. 그 망신을 줘도 어떻게 그런 망신을 주죠? 자, 이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글쎄요, 뭐 법인카드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MBC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공영방송 MBC의 지배 뭐가 문제인지를 좀 시청자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MBC가 공영방송인데 그 회사 자체의 성격은 주식회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것이 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그들이 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예. 그 방문진 이사회를 누가 지명하냐면 방통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방통위원회에서 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 또 추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룰이 6대3인지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6의 임기가 이제 곧 오거든요. 8월 12일 날 임기가 종료되고 그럼 방문진 이사를 만약에 여당에서 교체를 하게 방통위원회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MBC 사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을 그 민주당은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 MBC 사장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무리한 그 상황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인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새로 오는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의 이 의결 구도를 헌법을 위반해서 했다라고 계속 탄핵할 수가 있거든요. 예. 본인들이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저희가 예상할 때는 대통령이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탄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방식을 준비하고 제 계신가요? 생각에는 꼭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방통이라는 게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야 나름대로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라는 것들이 이 법의 기본적으로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정부에는 2인 체제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계속해서 앉혀놓고 본인들이 의결을 많이 해버렸어요. 처음에 이동관 그 당 위원장은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때 KBS 처리하고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먹튀했죠.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MBC의 이사 결정 전까지 의결해놓고 또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갔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진숙 후보자 또 임명할 겁니다. 뭐하고 또 그만둘 것 같습니까? MBC 방문진 이사 임명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거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격 자체에 있어서 이미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발언을 하면 민주당은 이제 한상혁 전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요. 특정 방송사의 재승인 점수 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 탄핵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자, 이 중체단 것도 탄핵하지 않으면서 뭘 자꾸 탄핵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송 조작은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어 씌워서 진행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상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재판 결과 봅시다. 아니 재판 결과를 보는데 일단은 뭐 털어서 먼지를 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장파장 전법을 쓸 필요는 없다고 그게 봅니다. 재승인 점수 조작이 털어서 먼지 나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재판 결과 보시죠. 네, 일단 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니까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방통위원장 얘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를 고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친윤계에서는 1년 임기 보장 이유로 이제 반대라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정책위 의장은 지금 교체하지 않는 것이 정무적인 여러 가지 그 당의 단합 또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파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교체하게 되면요 저게 친윤계라고 명명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꼴이 돼요. 모양새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쭉 정책을 운영하다가 내 정책 기조하고 안 맞는다. 그럼 교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운영해보고 같이 그 정책위 의장의 업무를 수행해보고 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교체하는 것이 개파 논쟁에서 자유로울지언데
지금 왜 하필 교체하는지. 두 번째, 의결기구 내에서 이제 9명 최고위원 중에서 정책위의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5대 4냐 4대 5냐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교체하는 것 자체도 마치 스스로 이게 전쟁을 예고하고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굳이 교체할 이유가 뭔가 이거 당원 당규 논란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각에서도요. 이게 당 대표가 이제 글쎄요 이제 지명돼서 했던 비대위원장은 다른 당 대표잖아요. 선출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임명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개혁이면 개혁이다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냥 보세요? 그 통상적인 언어로 정치권에서는요. 이 한동훈 대표를 주어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네 안 하네. 그다음에 친윤을 이렇게 내치는 모습을 하면 이게 부담이 된다. 예.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원래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게 임명된 지 한 달이든 하루든 이틀이 됐든 예. 본인 정무직이잖아요. 임명직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신임 지도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들이 정치의 예. 언어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을 망각하고 본인이 2달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임기가 남았으니까 나 임기 다 채울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정치 상도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상황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정식 정책위원장을 밀어내는 부분들, 밖으로 내보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네네. 그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에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김기현 대표 시즌 2구나 겉으로는 뭔가 좀 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정치인 한동훈도 별게 없구나. 결국에는 친윤에 새롭게 분화된 신윤의 시작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동훈 대표다. 예.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이 인사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정점식 의원이 혹시나 또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 정책위 의장을 예전에는 런닝메이트를 해서 의원들이 선출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네. 당대표가 임명을 하지만 정책위라는 기관은 원내기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당내기구가 아니고 원내기구라서 예. 임명 과정도 보면 그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임명직 당직과 다르다 이런 예. 특수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정협의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업무 연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대표가 결정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게 괜히 또 당정관계나 아니면 또 친한 친윤에 관련된 개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당대표가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서 일단 인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김 후보가 이제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에 점령당했다면서 김두관 후보죠. 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어요. 글쎄 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김두관 후보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으로 받고 있나요? 분명히 김두관 후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을 때 예. 이게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었냐라고 반대했던 중앙위원이 15.77%입니다. 네. 그러면 15에서 한 20%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만 안 들면 무조건적으로 당신들은 이재명 대표의 적이야라고 예. 구분하는 당원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주당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김두관 후보의 메시지 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으나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발언을 통해서 뭐 판을 흔들거나 예. 그런 상황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최고위원 1위 할지도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이들이 몰리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에서 유명 DJ가 참여하기로 한 공연장에 수천 명이 몰려 공연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압사 사고가 우려돼 신고가 빗발쳤기 때문인데 행사 주최 측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에 2배가 넘는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이동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출동하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야.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유명 DJ가 온다는 소식에 3층 공연장으로 올라가는 이곳 좁은 계단에 순식간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 없어서 정말 숨이 막히고 질식할 위기에 왔고, 이제 제 친구도 거의 졸도할 뻔해갖고.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한국인 DJ 패기구가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 구청은 새벽 1시 결국 관객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게 산소도 부족하고 또 들어가자마자 되게 가운데 있었는데 좀 이태원 참사 생각이 나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인터넷엔 관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공연 예정이었던 DJ 패기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최 측의 운영상 문제로 공연이 취소돼 속상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드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폐 비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5시간째 진화 작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주위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기숙사에는 직원 25명이 있었지만 빨리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공연 주최 측에서요, 수용 가능 인원보다 2배가 넘는 티켓을 판매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있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소방기본법을 보면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서장이 피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어쨌든 아무리 공연이 예정이 계속 더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피난 명령을 발동을 했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연법을 보면 그 공연장 운영자는 구청장한테 재대책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은 소방서장에게 그 재대책 계획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재해 대책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한 법적 제재, 과태료 같은 그런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해당 공연장, 성수동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과거에 공장이었던 시설을 개조한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 시설에는 그러면 더 꼼꼼한 그런 안전관리 시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에스펙톨이라는 네. 공연장인데요.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이제 비슷한 공연이 하나 있었고요. 그때는 인원 관리에 적정하게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연법에는 이 공연 일정 규모 이상 1,000명 이상의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소방청에 이제 통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한 내용이 요건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공연장에서 몇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고 어느 정도 안전 대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전관리 지침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통상의 수준에서 그 안전 대책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서 봤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이렇게 애초에 공연장으로 마련돼 있어서 인원이라든가 안전 대책이 확보돼 있지 않은 이런 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도 만들어볼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지자체나 경찰이 미리 안전관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소방 당국이나 구청에서는 재해대책 계획을 받았고 계획서를 받았고 그 계획서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요건에 부합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이 오로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과태료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과태료 매기겠다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는 할로윈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몰릴 행사에는 주최자가 있건 없건 간에 행안부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그 의사를 표명을 갖다가 했는데 이러한 발표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발표가 되는 것인가. 다행히 천만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예.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이번에는 티몬, 위메프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 어제 첫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땠나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런 그 소셜 커머스들은 셀러,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죠. 주로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소셜 커머스들은 그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판매 대금과 소비자들이 구매한 대금을 정산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업인 Q10에서부터 정산금 지연이 지체되기 시작하면서 예. 티몬, 위메프, 네. AK몰 등 그 Q10의 자회사들로 지금 확대되는 추세가 있는 것이고요. 예. 관련된 셀러들, 즉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첫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700억 원은 이제 모 회사인 Q10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0억 정도는 모자라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700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위씨라고 한 자회사가 있는데 예. 네. 거기서 이제 5천만 불 한화로 하면 7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 위씨를 통해서 조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위씨라고 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지난 2월 달에 2024년 2월에 그 인수했던 Q10이 인수했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북미하고 유럽을 기반으로 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씨를 통해서 과연 5천만 불이 조달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냥 구조적으로 따지면 Q10 같은 회사가 손해가 나고 이렇게 대금 정산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위씨를 2024년 2월에 인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인수 대금이 2,300억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셀러들한테 가야 될 그러한 돈이 이런 쪽으로 그 새나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그 초래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Q10의 이야기만으로도 1,000억이 부족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갈수록 그 이후에 더 많은 금액들이 그 변제되지 못한 정산되지 못한 금액이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최초의 이 문제의 원인은 2009년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 구영배 대표는 지마켓 네. 설립자인데요. 이분이 2009년에 이베이의 지마켓을 매각하고 근데 매각 협상 당시에 10년 동안 경쟁업종을 제한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보여서 예. 2022년에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이 티몬이라든가 UMF, AK몰 등을 인수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상관이 괜찮았었는데 이걸 예. 글로벌 커머스로 확장하려는 계획하에 위씨를 인수하면서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2,300억의 현금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이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Q10에서 시작해서 티몬, 위메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이커머스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셀러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로 인해서 이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이제 정산금 지급을 마무리해서 피해 확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확대된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할지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개미가 중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선 산사태로 마을이 매몰되면서 적어도 15명이 숨졌고 폭우로 6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더미에 건물 한 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구조대원이 건물 잔해를 들어올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 현지 시간 28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숙박업소에 있던 21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태풍 개미는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후난성 등을 지나며 일부 지역에 24시간 동안 최대 670mm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구조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푸젠성에서만 최소 6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4단계 경보 시스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因为人手不足，我们还发动党员和中心务加入防汛队伍，大家一起努力渡过难关。 태풍 개미는 대만에서도 1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태풍은 어제부로 공식적으로 소멸됐지만 홍수와 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바다에서 한 어민이 스티로폼을 타고 낚시하는 장면입니다. 북한과 함께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는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얼마 전 외신으로 이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배 대신 스티로폼을, 노를 젓는 대신 오리발을 사용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뒤집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어민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배에 넣을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쿠바는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뭔가요? 네, 쿠바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관광 산업 때문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이 차를 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연료난까지 시달리면서 지난 2월부터 휘발유 가격을 5배나 올렸습니다. 쿠바 정부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도움도 거의 없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들이 사회주의 경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6도, 경산은 37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이번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